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두릅이거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향이 좋잖아요. 저도 되게 두릅을 좋아하는데 이 두릅에 보면은 두릅은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두릅이거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향이 좋잖아요. 저도 되게 두릅을 좋아하는데 이 두릅에 보면은 향도 있고 그리고 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면 대개 우리가 인삼이나 그다음에 홍삼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릅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포닌이 되게 면역을 높이는 작용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세포를 증식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포닌이 아주 강력한 그런 항암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리고 알칼로이드,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다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두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두릅을 우리가 참두릅이라고 하고, 뭐 개두릅이라는 거, 아마 음나무라 해 가지고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 개두릅도 있고, 그다음에 땅두릅. 그래서 참두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에, 두릅나무에 나오는 순이고, 땅두릅은 두릅이 땅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건데,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참두릅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두릅도 참두릅이죠. 그래서 두릅을 제가 항암 음식으로, 제철 음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암에 다 좋은데 이제 연구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것은 이제 간암이나 그리고 대장암, 위암에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소화기 암이라는 뜻이잖아요. 간암, 대장암, 위암 다. 그래서 소화기 암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두릅 섭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두릅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과량을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두릅도 속에 보면 사포닌 같은 게 거품을 많이 일으키는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가스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마늘이 주는 항암 효과는 어떨까요? 마늘이 예전에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면역 작용, 하나는 항산화 작용.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면역 음식 제1번이 마늘이고, 그 다음에 항암 음식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냐면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우리가 이렇게 으깨거나 썰거나 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이 마늘 안에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이 알리나제가 알린을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요. 알리신이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알리신의 가장 강력한 작용이 항산화, 그 다음에 면역,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알리신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 증식을 하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리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하나가 둘 되려면 이게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를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요. 그럼 주기가 못 넘어가면 세포가 하나에서 둘을 되지를 못해요. 그런 주기를 끊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암세포가 스스로 우리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자가포시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알리신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작용이 있죠. 항염. 우리가 항염작용은 암 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염증성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면역을 놀리는 데 작용도 하기도 하고, 또 염증을 높이는 데도 작용하고, 어떤 사이트가 염증을 더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쳐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염증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작용, 염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는 어때요? 잘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 그 다음에 이런 항산화제 기능을 하다 보면은 유전자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을 높여줘요. 면역도 이제 되게 어때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은 NK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T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마늘은 NK세포나 T세포를 다 활성화시켜주고 특히 강하게 어떤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연구해 있는 논문들 보니까 대장암은 한 69%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암에서는 한 53%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늘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이나 논문이 있나요? 네, 마늘은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런 논문들 중에서 한 두 개만 한번 추려서 보자면, 우리 그 대장 그리고 위장암에서 이게 이제 메타 분석한 거예요. 메타 분석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이 박사들이 논문을 쓴 것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암에 얼마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본 데이터인데 2000년에 뉴트리션지에 발표한 자료예요. 마늘을 먹었을 때 어떤 이 다양한 암, 뭐 유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뭐 두경부암, 뭐 이런 다양한 암들이 영양을 마늘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어떤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 거거든요. 마늘을 섭취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지금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줄여준다. 그다음 위암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 줄여준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 논문은요, 이게 2018년 6월에 아카이브에 기고된 자료인데요. 올해 이제 마늘이나 또 마늘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이제 화합물들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알리신이 주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조인이라든지 다스라든지 나트라든지 다양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대개 이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대개 황이에요, 황. 그래서 이 마늘이 이 논문에 의하면 이건 동물 실험입니다. 세포 주기를 정지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거. 또 여기서 보면은 신생혈관 억제. 우리 암에서는 신생혈관 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네, 마늘은 어떻게 먹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음식들은 뭐 어떻게 먹느냐 보다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어떤 것을 많이 먹느냐 이런 건데, 마늘은요, 알아야 되는 게 그냥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으깨서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걸 생각을 안 했지만 지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마늘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 통마늘을 잘 안 먹죠. 전부 다 편마늘 잘라 쪼개. 뭐 굳이 통을 조금만 하니까 통으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썰잖아요. 써는 이유가 거기에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썰면 알리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마늘은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마늘 먹으면 내 마늘은 먹었지만 효과는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잘게 썰거나 아니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담으려면 으깨잖아요. 으깰 때 가장 효과가 나요. 근데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먹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 알리신이 만들어줄 시간을 좀 버려야 하죠. 그래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마늘을 먹게 되면 유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막 속도 쓰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알리신은 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늘 안에 또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혀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은 그것 자체만 통으로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다양한 우리가 음식 조리에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먹는 게 중요한데, 마늘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마늘만 보기보다도 반찬, 양념에 들어가 있는 반찬이 사실은 다 항암제예요. 우리가 마늘을 양념으로 쓰잖아요. 그 외에 뭐 생강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후추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항암 효과가 다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더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나요? 마늘을 이제 가장 주의할 때는요, 마늘이 항응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수술을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마늘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후로 또 항암하기 전후로는 마늘을 안 하는 것도 답이죠.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건데, 마늘 속에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물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항암할 때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먹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할 건 아니에요. 한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마늘이 좋다 하면 마늘만 주구장창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좋다고 하니까 항산화제를 갖다가 막 엄청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했을 경우에 항암제 효과가,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산화물을 몽땅 만들어서 죽이는데 이 산화물을 항산화를 시켜버리면 항암 효과는 떨어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는 정도는 가지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막 의도적으로 먹는 분들은 이때 좀 자제를 하라는 이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이게 위장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어요. 아마 마늘 먹고 위장장애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반찬 속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이 있나요? 마늘을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상당히 더 효과가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있고 밥이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고 또 반찬이 있고 그래요.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우리나라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반찬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암 치료하는데 중요한 거고, 우리 그 K푸드에서도 어떤 힐링 푸드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찬 속에 섞여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좋아요. 그럼 마늘하고 같이 하면 좋은 것은 양파가 좋아요. 양파하고 이게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양파, 마늘 다 많이 먹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연구를 제가 찾아봤더만은 여기서는 이게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먹었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한 67%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그 다음에 강황이나 녹차, 이런 부분들,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토마토 같으면 라이코펜,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강황, 컬큐민, 녹차, 카데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항암 성분들하고 조합이 잘 돼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같이 먹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전립선 암이라 합니다. 임파선까지 전이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르몬 주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 위험하지 않은지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은 호르몬 주사가 끝나고 다음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게 전립선 암에 이제 전이를 했으면은 이제 림파선까지 전이면은 수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수술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면역을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면역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면역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역을 치료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됐어요. 면역은 우리가 말하는 기력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면역은 좋아요. 그래서
그거 검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별로 아프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기력도 좋고요. 뭐, 운동을 해도, 나 몇 시간 걸어도 한 번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래, 면역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면역하고는 다릅니다. 면역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가 가장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해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도 면역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T세포, NK세포는 앞에 나와가지고 암세포들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고 뒤에 보조하는 세포들이 또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퍼 T셀이라는 T셀을 보조하는 세포가 있고 또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역할을 해요. 나라를 지킬 때 군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경찰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정보만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또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는 이런 다양한 한 나라를 지키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 그러면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이 힘이 약한지 공군이 약한지 해군이 약한지 약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가 아니면 취약한가. 근데 강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어쨌든 암이 생겼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올린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립선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신호를 차단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신호만 차단해 주는 겁니다. 이 항호르몬제가 면역세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신호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은 아니죠. 그럼 이 부분들이 현재 항호르몬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이는 것은 내그 면역세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죠. 일단은 그런 개념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가지고 잔존암이 있거나 치료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우리 환자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성규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호박당 있는 건 어떻게 하죠? 당분은 먹지 말라는 말 많아서 물어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호박당 당 맞죠? 어느 정도 우리 호박 이제 단 거, 우리 단호박 이런 거 먹으면 상당히 달고 익히면 더 달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보셨는데 양을 줄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호박에 여러 가지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성분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당분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조절하셔야지 뭐. 그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쌍래님께서 보내주신 게 또 있네요. 어떤 호박이든 다 좋은 건가요? 호박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호박도 이렇게 칼라가 있는 게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안에 호박 안에 쪼개고 나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호박이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안에를 쪼개보면 하얀 것보다는 조금 칼라가 있는 게 보면 베타카로텐도 많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고 그래서 단호박이나 아니면 또 늙은 호박들 보면 노랗잖아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이 되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환자들 와가지고 아니 나보다 도대체 뭘 먹으려나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약간의 단맛을 우리 환자분들이 원하죠. 제가 전번에 우리 환자 있는 데서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럴 때 같은 다양한 좋은 우리 항암 성분도 먹으면서 약간의 단맛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호박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칼라가 있는 호박을 드신다면 더 좋겠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민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도 섭취 괜찮나요? 하루 적당량이 어떻게 되나요? 블루베리는 우리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좋아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호르몬 논쟁에서도 그렇게 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하루에 적당량이 어떻게 되나고 하는데 뭐든지 적당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보다도 뭐 우리 알맹이를 돼 있잖아요. 저는 보통 먹으면은 한 10개 그래서 뭐 한 15개 정도까지도 먹거든요. 그래서 뭘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다 해서 그걸 갖다 우리 몸에다 다 흡수해갖고 다 받아들이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 자주 나눠서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식후에 약 복용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그 약 먹는 게 사실 그래요. 식후 먹는 약, 식전약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식전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하고 섞였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개 식전에 먹는 약은 식전이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식후 약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 밥 먹자마자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간을 한 30분 있다가 먹는 게 좋으냐?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약은 식후 3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식후 30분이라면은 약을 못 먹고 까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막 먹고 약 먹어버리면 될 건데 그런데 30분이면 밥 먹고 나서 다른 거 활동하다 약 먹는 거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식후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0분이라는 것은, 식후 30분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부터 지켜온 룰이었거든요. 여기에 어떤 30분에 꼭 먹어야 된다는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물 마시는 거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물은 보통 음식을 먹고 30분 있다가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에서 위산이 강한 위산 상태에서 우리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셔버리면 위산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30분 후에 이게 물을 마시라 하니까 그렇다면은 약을 뭐 그때 먹는 게 좋겠는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30분 후에 이렇게 약을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약을 무조건 30분 후에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암 환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초기 연기나 1기 환자하고 3기, 4기 안 좋은 상태로 오신 분들 사이에 어떤 전반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연기하고 1기는 극단적인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하시죠. 하지만 3기, 4기 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디프레시에 많이 빠져 있고 조금 자신감이 없어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입니다. 그건 이제 전반적인 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3기, 4기 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1기, 2기 막 진단받고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기, 2기냐, 3기, 4기냐 이런 부분 영향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 때 성격, 그 다음에 자신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1기, 2기인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1기, 2기는 그래도 훨씬 더 우리가 암을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과 치료되지 않는 가능성에서 치료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암이라는 것에 너무 몰두해버리지 말고 암도 하나의 질환이다. 그래서 내가 앓을 수 있는 질환이고 또 요즘에는 워낙 이런 약이라든지 치료 방법들이 좋은 게 많기
많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암 치료하는데 그냥 암을 뭐 수술을 한다, 항암을 한다, 방사선을 한다, 뭐 면역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올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심리적인 부분이 꼭 같이 따라가야 된다. 방금 말한 이런 암을 잡자고 하는 이 부분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이 암에 주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환자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실제 환자분들은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치료 방법들이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맞는지 찾아보면 나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3기나 4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있어요.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기, 4기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 저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되게 소심한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심해요. 그래서 너무 소심한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되게 소심한 분들, 또 이렇게 정리정돈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무 기록을 갖다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환자분들이 정리정돈 하는 것을 제가 상담하는 가운데서 정리정돈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허투루 놓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어지러라. 정리정돈 하지 마라. 어지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누가 청소를 안 하거나 원리 원칙대로 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해보는 훈련을 좀 해봐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딱딱 맞아져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엄청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그리고 내가 정리전동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바꿔야 된다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좀 덜렁덜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거 정리 안 된다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돈 속에 있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소심한 성격인 분들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기수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자신의 암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암 환자의 심리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 심리가 엄청 크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용어를 하자면 대개 의사들에 있어서 그 의사를 믿는 마음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어떤 약이나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도 어떤 그 치료나 그 의사의 치료법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나를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통계를 보면은 퍼센트를 다양하게 말을 해요. 어떤 경우는 뭐 30에서 40%다. 또 어떤 자료를 보면 뭐 한 50에서 60%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자료들이 효과 없다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의 플라시보 효과는 있다고 봐요. 내가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이게 이 약 먹으면 내 나을까? 이러면 잘 안 들어요. 이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의사가 처방을 내가 믿는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 그 사람은 나한테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낼 약만 줄 사람이야.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말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치료법으로 사용하는 게 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어때요? 뭔가를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가, 또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제가 전에 읽은 자료의 하나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환자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걸 낫기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정말 좋아졌대요. 그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례로 해서 연구를 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이것을 해석하기,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하기에 나름이 달라요.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수치가, 특히 저는 요즘에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까지가 정상이다. 근데 이 환자가 2000에 15였어요. 갑자기 한 17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환자는 와가지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환자는 왜 2가 올라갔을까? 정상 범위 내니까 괜찮습니다 하는데 환자는 그게 안 들어와요. 어쨌든 올라가지 않았느냐,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가 올라갔는가. 저는 그러죠. 정상 범위 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정상 범위 내면 괜찮겠네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걸 걱정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증상이 하나 나왔는데 암하고 관련 없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이게 저 원장이 관련 없다고 했지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원장이 이상 없다 하니까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어떤 치료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환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능한 한 좋은 쪽의 생각을,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쪽의 생각을 하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